오늘은 주제는 처음에는 그 공무원과 우리말이었는데요. 조금 그 중점을 할 부분을 바꿨어요. 소통으로. 그래서 소통도 이야기하고 공무원 이야기도 좀 하면서 우리말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 우리 맞춤법만 다루는 그런 시간이라면은 당연히 국립국어원이라든가 한글학교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와서 강의를 해야겠죠. 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선배로서 아니면 뭐 직장 동료로서 같이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친구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점심 드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함께 해주십시오. 자, 도대체 소통이 뭐길래 요즘 계속 소통 할까요? 심지어는 소통이 아닌 불통 이야기도 나오고요. 소통. 자,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막히지 않냐고 잘 통함, 길이 잘 뚫린다. 그 소통이 첫 번째 소통이고요. 두 번째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두 번째 소통이겠죠. 중요한 것은 오해예요. 뜻이 남과 통하는 건 좋은데 잘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으로서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만든 연구 결과도 국민한테 전달도 해야 하고 어쩔 때는 도시 소비자들 상대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하고 이런 게 다 소통이잖아요. 이 공무원이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되도록이면 올바르고 친근한 말로 국민과 소통했을 때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걸 조금 더 공무원스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흔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보 공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과 소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부 3.0이거든요, 이게. 이 정부 3.0을 추진할 때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로 해야만이 국민과 잘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엉터리 낱말 몇 개 알아볼게요. 여기 내용 안 쓰셔도 돼요. 이거 파워포인트 그대로 다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그 TV 뉴스에서, 그 선전에서 나오대요. 동아지약 바카스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피로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회복해서 어디 떴어요? 원기를 회복해야겠죠. 응?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거고 피로는 없애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해소라든가 원기 회복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동아지약 바카스에서는 계속해서 피로 회복이라고 쓰는데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나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제가 벌써 동아지약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바카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얘들은 이걸 스스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년대에 나온 이후로, 저 약이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이름을 안 바꿨어요. 계속해서 피로 회복이에요. 그렇게 뭐라고 떠들어도 피로 회복이에요. 다시는 동아지약 바카스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 존댓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존댓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엉터리 낱말 중에 존댓말. 첫째, 존대는 사람만 합니다. 사물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거스름돈이 500원 20니다가 아니고 거스름돈은 그냥 500원입니다. 거스름돈은 그냥 500원이에요. 헐스.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고 원장님 말씀은 있거나 원장님 이 말씀을 하시거나 주어가 원장님이면 사람이면은 하시는 거고 원장님은 말씀이면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면은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간접 높임이가 둘 다 맞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러고요. 자, 나는 커피님이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연업이 없으신 카드시고요. 100세까지 보장되시는 보험이십니다. 다 틀렸습니다. 사물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 이걸 우리 존대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놔두고 내가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내려가잖아요. 상대방은 그냥 있고 나는 내려가니까 존대가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그냥 놔두고 상대를 올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가 했다가 아니고 누구누구 깨서 하셨다. 온다가 아니고 오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올리는 거겠죠.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둘 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축산과학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축산원에서는 그러면 듣고 있는 원장님도 축산원에 들어가잖아요. 같이 저희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 버린다고요. 원장님은 놔두고 나만 내려가야 존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맞는 겁니다. 방송에서 출연하신 분들 가끔 저희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아나운서들이 바로 우리나라로 바로 잡아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잘못된 말이었고 이번에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 희귀병 아이에게 희망을 줍시다. 뭐가 잘못됐어요?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주는 게 왜 잘못돼요? 희망은 줘야죠. 자, 먼저 희소는 그냥 드물고 적은 거예요. 그럼 희귀는 뭐예요? 드물고 적지만 귀한 거예요. 그럼 희귀병은요? 귀한 병이에요? 내 새끼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게 귀한 병이에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의사라든가 연구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게 이런 그 케이스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해봤다. 연구자 입장에서 정말 희귀한 병이다. 이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치료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어린이한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희귀병, 희소병 모두 아직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안 올라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뷰티풀 마인드하고 닥터스 여기에서도 전부 다 희귀병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참 좋은 말이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닥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강경준, 네? 아까 이수진 환자 보호자한테 전화한 거 그래봐. 자기들만 아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의학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국일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우가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쏠라쏠라 하고 있어. 지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환자와 난 다르다. 특권의식 갖지 말라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특권의식 가지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야. 기술만 배우지 말고 정신도 같이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에요. 기술만 배울 게 아니고 저런 정신을 같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특권의식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꼭 우리가 국민의 머슴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우리 아니잖아요. 자, 같이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아이가 다섯 드라마가 있어요. 당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부잣집 딸이니까요. 럭셔리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러블리한 의상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비비드한 색상으로 가면 캐릭터 이미지가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퓨어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심플한 스타일로 맞춰주시면 돼요. 뭐라는 거야 이거? 아, 그럼 비니는 수리크루즈 스타일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딱 그 스타일이에요. 수리크루 그게 뭐예요? 수리크루? 수리크루즈. 탐크루즈 딸 모르세요? 아니 내가 남의 딸을 무슨 수가 알아요? 아유 참. 이 말 뜻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아, 화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옷으로 준비해달라는 거네요. 옷 색깔은 원색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그 뜻이야? 애들 삼촌, 아니 무슨 그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아이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하나 더 알아봅시다.
불임 부부 아픔을 함께 합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먼저 불치병. 불치병이 뭐죠? 지 아무리 영을 써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불치병입니다.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은 난치병이라고요. 그럼 불임은 뭐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임신을 못하는 게 불임이에요. 근데 그걸 치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불임 치료하면은 너는 어차피 애 못 가지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 이게 불임 치료인가요? 심지어는 요즘 뭐 들고양이 같은 거 불임 시술을 해버린다며요. 불임은 뭐예요? 애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건 불임이 아니고 당연히 난임입니다. 당연히 불임이 아니고 난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불임 치료를 받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자마자 바로 쫓아갔어요. 국립국원에. 사전에다 넣자. 그래서 불임하고 똑같이 난임을 2011년에 이 사전에다 넣었어요. 사전에 넣고 나서 다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가면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거래요. 제가 그랬죠.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불임부부 지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너는 애 못 낳게 만드는 걸 지원해 줄래. 그게 불임부부 지원이잖아요.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애를 갖고자 하는데 잘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병원을 소개해 주거나 이래서 애를 쉽게 낳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다. 이 무식한 놈들아 해서 바꿨고요.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브리핑을 하건 뭐 사무관이 뭐 이야기를 하건 무조건 난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기사예요. 내년도에 난임 치료 비용 보건 뭐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요즘 불임이라고 쓰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 난임입니다. 이렇게 불임이 아니고 난임인데요. 참고로 한국난임가족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난임가족연합회 제가 등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기 이사 2명밖에 안 돼요. 자, 정보 공개가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정보 공개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자, 먼저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1998년에 정보공개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가 세금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걸 국민이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뭐 국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98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5년 뒤에 정보법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세금을 하는 일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청구 없이 사전 공개가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그 법이.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뭐, 우리 정부에다 내는 거 보면 항상 도장을 찍고, 뭐, 지문 찍고, 좀 심하게 말하면 쇼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만 해도 국가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공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문으로 만들어놔도 다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 몇 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게 open.go.kr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모든 게 공개가 돼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국립축산과학원 상조 회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상조 회칙을 여러분 부모도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도축검사 보고서, 축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어쩌고 자문위원 유촉기간, 누가 자문위원이고 유촉기간이 얼마인지까지도 청구를 하면은, 인터넷에 청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비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다만 공개를 할 때 이왕이면 국민이 알 수 있는 말로 공개를 해야죠. 우리만 쓰고 있는,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농업 전문가만 알고 있는 그런 말로 공개를 하면은 공개를 하나마나 욕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 국민과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써야죠. 자, 우리가 만드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그래요. 공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규칙은 17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17가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만 볼게요. 먼저
국어 기본법. 우리나라에 법이 약 한 4,5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국어 기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문서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국어 기본법 제14조인데, 자, 이렇게 국어 기본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헌법 소원을 냈어요. 아니다. 다시.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2013 국민연금 재정 계산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일본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데 제목에 미시라는 한글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국어 기본법을 위반한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업무 보고 했던 거예요. 현장이 다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해요. 업무 현황 보고 얼마 전에 국회에다 보낸 거예요. 우리 글이 없다면 모르는데 우리 글이 있잖아요. 한문이 아닌 한글이라는 우리 글이 있잖아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이 한글로 써야죠. 업무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같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 글을 쓴다고요. 한문 안 써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한문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써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3일 날 여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근거는 이 공문이에요. 이 공문 다 보셨죠? 2016년 공개처형 신규 임용 연구자 자체 교육계획 알림 관련 쪼쪼쪼쪼쪼. 이걸 만약에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자를 써야 한다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알 권리 침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자와 한글 같이 써야 합니다. 이런 공문 받고 싶어요? 관련, 운영지원과, 우리원, 신규, 임용, 연구사. 꼭 이렇게 해야만이 뜻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니. 우리는요, 1948년 때는 이랬대요. 권충계의 경기선수. 48년에 이랬다 쳐요. 65년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입니다. 세계 오후 학교. 이랬다 쳐요. 자, 이번에는 60 몇 년이더라? 68년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이랬다 쳐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교과서를 물려줘야 쓰겠습니까? 우리는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거 헷갈려요? 굳이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한자를 써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다 안다고요. 심지어는 건너마을 배씨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다가 평소보다 배나 배가 아팠다. 전혀 안 헷갈려요, 우리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한글이에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이 있으면 항상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위에 국어기본법이 있었죠? 국어기본법 시행령. 자, 시행령에 보면 그래요.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한글로 쓰되 특별한 경우에는 한자나 외래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낯선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 이런 경우에는 신조어 이런 식으로 한자로 쓸 수도 있어요. 아예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 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한글로 작성하고 가로로 쓴다. 문서에서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 제26456호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문서에서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점을 찍어 표시하며 그래서 오늘 날짜는 이렇게 씁니다.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퇴근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니고 18시 땡땡입니다. 법적 근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문서를 요즘은 A4 용지에 작성하죠. A4 용지 크기가 이거고요. 자,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도 법률이 참 많은데 이건 익히 아시잖아요. 법정 계량단위하고 비법정 계량단. 즉 아파트는 뭐 34평이 아니고 뭐 메타 스퀘어로 나타나게 돼 있죠. 뭐 그런 거. 평, 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 미터 협약에 따른 단위를 써야 하는데 그게 뭐 센티메타, 그람, CG 아닌가? 센티메타, 초, 그람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자, 거기에 없는 단위가 있어요. 거기에 없는 단위가 이런 건데 이 중에서 F 하나만 봅시다. 리터, F. 자, 잘 보이죠? 리터. 소문자 L을 기호로 쓰는 리터는 언제부터?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CIPM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쓰기로 결정했다. 리터는 소문자 L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더 얼터너티브 심볼 같이 쓸 수 있는 기호 대문자 L은 그냥 37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위험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뭐 소문자 L하고 숫자 1이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36년 전부터 대문자 L도 쓰기 시작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터는 소문자 L이 맞아요. 그런데 숫자 1하고 헷갈리니까 대문자 L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36년 전부터. 그래서 리터 단위는 필기체 리터가 아니고 대문자 L이에요. 이건 명심해 주세요. 심지어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것은 그 그릇의 드릴 1 대문자 L이라 하고 1 리터라고 읽는다. 그래서 앞으로 리터를 필기체 L로 쓰면 그 사람은 초딩만 또 못한 겁니다. 근데 얼마 전 기사에 초딩만 또 못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원유값 리터당. 이건 리터에라고 써야 맞습니다. 이 기자는 죄송합니다만 초딩만 또 못합니다. 기자한테 이러지 마세요. 자,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익히 잘 아시죠? 우리는 근대화 과정 중에서 본의 아니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문 용어에는 일본 근대 기술 용어에는 일본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일본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답이하면 도복한다를요. 농대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집에 누나가 꽤 많이 있는데 누나들이 그래요. 야, 너네 수도과도 있더라? 상수도 고쳐주냐? 하수도 고쳐주냐? 시비과도 있던데 왜 시비를 파출소에서 안 가르고 니네들이 가르냐? 정말로 그랬어요. 옛날에 시비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한자 말이 아니고 일본식 한자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를 썼어요. 답이하면 도복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잖아요. 과습하면 열고합니다. 어느 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 강의 끝나고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답이하면 도복한다가 무슨 뜻이냐. 어르신 비료를 많이 쓰면 잘 넘어집니다. 아, 그럼 그렇게 쉽게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요. 어르신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는 아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2002년인가 미국 유학을 가 있는데 정말 좋은 논문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내가 딱 공부하고 있고 후배들도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거 한국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차피 그 퍼블리시 된 거니까 보내래요. 보내려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논문을 눈으로 보고 제가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옮기려니까 이상해요. 쉽게 번역도 안 되고 번역을 해놔도 너무 어색해요. 그게 2002년이에요. 한국에다 책을 신청했어요. 교보문고에다. 그때 굉장히 미국에서 신청은 비싸요. 배달료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신청했던 게 우리말답게 번역하기라는 책이에요. 야, 그걸 보니 번역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제가 우리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실 문법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뭐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제대로 안 남아있잖아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는 한국 동료한테 야, 나 이번에 메일로 책 구입해서 봤는데 정말 쪽팔리게 내가 이것도 몰랐더라. 이게 이런 뜻이더라. 라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3년인데 그게 여기저기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말 편지를 저는 매일 아침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 2, 3년 보내니까 각 방송국 아나운서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이라든가 한글학회라든가 이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내잖아요. 바로 연락이 와요. 야, 너 이번에 실수했더라. 다시 보내라. 그래서 예. 심지어는 뭐 교황청 대사들은 제 편지 받고 아침에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글 교육시킨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한국이 너무 자주 바뀌어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한글은요. 1933년에 맞춤법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88년에 맞춤법이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거 말고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헷갈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924년생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24년에 태어나서 맞춤법을 다 외웠다. 근데 나 10살 때 한번 바뀌어버리고 65살 때 또 한번 바뀌어버리더라. 너무 자주 바뀐다. 이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말 편지를 보내는 샘플이 이거예요. 얘가. 덧찐 개찐 있죠. 덧찐이 아니고 더긴이에요. 긴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긴은 윷놀이에서 자기 말로 나무 말을 쫓아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더 긴 개액이 나오면 더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그게 그거다. 50보 100보다. 이 소리예요. 덧찐 개찐이 아니고 더 긴 개긴이에요. 자, 터울. 우리 시나브로 같은 말은 우리가 순 우리말을 살려서 쓰려고 많이 노력하죠. 터울도 좋은 말이니까 살려서 쓰려고 하는데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터울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식 간의 차이예요. 만약 대학교 선배하고 나고 이 형하고 나고 2년 터울이야 그러면은 이상해지죠. 아마 이래서 사람들은 맞춤법 헷갈린다고 그럴 거예요. 2011년 8월 달에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냄새만 표준말이었는데 내음도 표준말로 넣었어요. 근데 꽃내음이 좀 어울리지. 꽃냄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상상은 날개하고 상상은 나래하고 이 이전에는 날개만 표준어였어요. 근데 상상은 나래가 어울리지 상상은 날개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좀 바꾸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맞춤법이 자주 바뀐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일본어 2의 편지도 보내요.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경무가 아닌 고된 일에 시달릴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경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경무, 몹시 고된 업무, 고된 일, 힘든 일로 순화 이렇게 나와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일본에서 온 말이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 안 써야 돼요. 행정순화 용어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덕도도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일본하고 외교 마찰 생긴다고. 아니 뭐 우리가 홍길동 아들이에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우리말을 우리말이라고 못하게? 우리 땅을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요? 간식 드시지 말고 새참이나 군 음식. 간식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식, 끼니와 끼니 사이 음식을 먹음. 새참 군 음식으로 순화. 이미 나와 있어요. 맥주잔 위에 있는 기포는 다 버리고 거품만 적당히 남겨. 요즘 기포는요. 학교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물리학교에서도 기포 안 씁니다. 거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한자 기포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농촌진흥청 후배니까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제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자, 탑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탑라이스는 TOP, 탑 라이스, 최고 쌀이에요.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낼 때, 야, 이게 뭐냐. 탑라이스라고 하면 안 된다. 일단 탑이 아니고 톱이다. 탑 10이 아니고 톱 10이에요. 탑건이 아니고 톱건이고. 잘못했다. 두 번째, 국가기관에서 이게 뭐냐. 으뜸살이나 최고살로 해야지. 국가기관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담배인상공사를 KTNG라고 바꾸고 농산물유통공사 AT센터라고 바꾸고 관리잖아요. 국가기관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설마 그러면 내년에는 탑프루트 만들고 내년에는 탑플라워 할래? 하고 좀 비꼬아서 보냈어요.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지원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니가 그러면 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이제 말해봐. 내가 잘못한 거 단 한 자리도 있으면 말해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차장한테 불려가고 일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징계위원회가 차장 직속이더라고요. 그때 청장님이 김인식 청장이에요. 청장이 뭐라 하니까 청장님한테는 혼자 못 가거든요. 과장하고 같이 가거든요. 딱 아무개 과장은 좀 나가 있어. 네 잘못한 건 뭔 줄 알겠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도 참 안 나와요. 청장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 그런데 넌 잘못한 거 없다. 여기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청와대 비서관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 근데 안 고치더라. 다만 네가 잘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밀고 있는데 내부 직원인 네가 불협화음을 내면 되겠느냐. 네가 외부 직원이라든가 NGO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교수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너는 내부 직원이 이러면 안 된다. 그걸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사과 편지를 보내면 내가 차장님한테 말 잘해가지고 징계 안 받게 해줄게. 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사과 편지를 보내요? 내 살라면 사과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사람 뭐 안 잘리려면 잘리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사과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보낼까요? 제가 그때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특허 담당이었어요. 제 손으로 제가 이거 특허를 냈어요. 탑라이스를. 여러분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특허를 낼 때 탑, 베스트, 마일드, 뭐 최고, 으뜸 이런 것은 특허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품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탑라이스는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탑, 녹색혁명 성취 탑, 이 탑을 쌓듯이 정성들이 재배한 쌀이라는 뜻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어. 특허청이. 그래서 특허청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런 뜻인데 제가 잘못 알고 탑라이스를 짓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사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제가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를 편지를 못 보냈어요. 도저히 양심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때 수만 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때 편지를 중단했는데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 편지를 보내는 건 당신밖에 없다.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편지를 안 보낼 거고 한국에는 너밖에 없지 않느냐. 보내주라. 저 그 말에 참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보내죠. 요즘은 이제. 자,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말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이걸 봄여름 가을결로 엮어가지고 책으로 내주겠대. 그래서 내라. 그리고 바로 이 책 날개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 수익금은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국립국어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우리말 글 지킴이로 위촉을 해줬어요. 이게 2007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말 관심이 우리말 지킴이로 한 발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말 지킴이로서 제일 처음 활동했던 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에요. 그래서 2012년 말에 법제화가 돼서 2013년부터 한글날 쉬었어요. 근데 올해 한글날은 어제 일요일이었죠.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송 용어 고치기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착한 남자? KBS 방송국에서 무슨 짓이냐고 결국에는 착한 남자로 바꿨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이 주인공이 그 터널 안에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었다가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맞춤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냥 그 뜻을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바꿨어요. 요즘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뭐 하죠.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건 안 건드렸어요. 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안 건드렸어요. 근데
기자보다 역시 PD가 세긴 세요. 언니 잠깐만요. 뭐하고 가실게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더니 PD가 그런 거야. 아니 농담한 거 가지고 왜 죽자사자 따지냐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말이 맞으니까 맞춤법은 이런다고 이야기해 줄게. 자막은 내주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자막 한번 내주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개콘의 덧진 개찐. 이것도 또 바로 다음날 씹었 했더니 저는 몰랐어요. 개콘 PD가 우리말 편지 맞는지를. 근데 개콘 PD가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야, 더 긴 개긴이 맞긴 맞아.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또 남들이 다 이렇게 쓰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자 이 소리예요. 결국에는 두세 달 전까지 이걸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덧진 개찐으로 밀고 나가더만요. PD가 쎄.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니까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광화문 이야기 좀 합시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은 광화문 앞입니다. 자, 세종대왕 동상 있죠. 아니,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뒤에 세종대왕 동상 있죠. 그 뒤에 광화문 있죠. 경복궁 있죠. 청와대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미문화원 있죠. 오른쪽에는 정부 정업청사가 있어요. 이보다 더 상징적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2년 전 2014년 8월 11일 날 교황 10옥식이 여기서 했어요. 교황 오셔가지고 10옥식을 여기서 했다고요.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단체에서 그랬어요. 문화재청에 야, 쪽팔리니까 이것 좀 가리자. 야, 우리가 무슨 뭐 중국 한자 선전해 줄 일 있냐. 좀 가리자. 근데 좋대요. 그래? 한 발 더 나갔죠. 야, 이왕이면은 가리는 거 우리 한글로 좀 쓰면 안 될까? 근데 사실 이건 허락은 못 받았어요. 허락은 못 받았는데 도저히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니까 제가 올라가서 걸어버렸어요. 저게 2014년 8월 11일 아침 7시 30분쯤 돼요. 딱 저렇게 걸어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천이다 보니까 약간 우는 것도 보이죠. 천으로 걸어서 그걸 나중에 떼면 되니까. 그랬더니 7분 뒤에 철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행사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저희들은 문화재 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광화문 없습니다. 아까 국어기본법에 왼쪽에서부터 쓴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는 광화문은 없고 한자로 쓴 문화광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광화문 없습니다. 문화광만 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동상이에요. 이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파병한 장수로 오해한대요. 왜?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숭상을 하니까 중국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예전에 중국은 석국이었죠. 그래서 한국 문물에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쓰겠습니까? 쪽팔리게? 이게 올 3월 달입니다. 누구죠? 이세돌이가 5판 해서 2대 3인가요? 졌죠? 지고 나니까 물론 저기 구글에서 여러 가지 선전 효과도 있었겠죠. 지고 나니까 이게 한국기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1호 명예의 구단 알파고 귀하는 평소 기도 연마에 정진하고 기사로서 인격 도야에 힘써. 한국 국기원에서 이랬어요. 정말 그때 저희들 시체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가지고 아주 난리 버거지를 쳐놨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바꿨어요.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죠.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죠. 아이고, 참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이건 이렇게 고쳤어요. 자, 구글 딥마인드를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죠? 일단 구글에서 사갔지만 처음에는 영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면은 이런 광고판이 있대요. 영국에서 만든 알파고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우리가 둘 다 이겼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만큼 잘났다라고 한국 사람이 세운 광고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한국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요즘은요,
그 권위 있는 국회의원들 선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한자를 그렇게 숭상을 하냐고요. 아, 열받아. 자, 표준국어대사전 거치기 아까 난임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촌스럽다. 촌스럽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덜 떨어졌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촌사람을 무시하면서 촌놈, 촌년, 촌딱, 촌빨 하면 우리도 도시 한번 무시하자고요. 시놈, 시년, 씨딱, 씨빨. 지네들 우리 무시하니까 우리도 지네들 무시해야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지구촌, 먹거리촌, 오토 캠핑촌하고 촌을 넣어서 뭔가 단어를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럼 좀 더 잘 다가서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이게 얼마 전 7월 1일자 나온 건데 귀농 귀촌 인구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덜 떨어지려고 시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전 풀이가 덜 떨어진 사람들 또는 어수룩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전 풀이에다가 자연과 함께하고자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풀이를 추가해달라. 더 넣어달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신문에다 칼럼도 쓰고 한글학기 소식도 보내가지고 자꾸 한글학기 회원들한테도 알리고 뭐 제가 한글학기 회원이 돼 있으니까 제가 그 국립국어원에 민원을 보내면 항상 그래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촌스럽다는 풀이가 일반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전 뜻풀이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수동적이다. 정부 3.0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봐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하죠. 그럼 그쪽에서 오는 답변은 똑같아요. 너 말고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당신 말고 많은 사람이 쓰면은 사전에 올려줄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런 것을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걸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년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올려요.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원에 살다가 전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전주에 여기저기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자연생태박물관 앞에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2008년 5월 22일 개관한 자연생태박물관은 전주 주산인 승암산을 배산하고 이렇게 써야 쓰겠습니까? 승암산을 뒤로 한 채 얼마나 좋아요. 전주천을 임수한 전주천을 앞에 끼고 같이 하면은 이게 훨씬 부드럽잖아요. 또 2008년 5월 22일 개관한 문을 연하면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만들자고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한자를 쓰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야, 부상만 있으면은 몸이 아픈 부상인지 뜰 부상인지 모르니까 한자를 같이 써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만 써는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쓰면서 헷갈린다고 그래요?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쓰면 전혀 헷갈릴 게 없는데. 우리말을 놔두고 왜 한자를 쓰면서 헷갈린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소통이겠어요? 가진 자의 갑질이지. 어제 제가 누구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다음 생에서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무슨 나비로 태어나서 날아다니고 싶다 어쩌고 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단 한 번만 갑질 좀 해보고 죽고 싶다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피폐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농촌진흥청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농업 R&D 미래 비전 설정 및 발전 전략 수립 영역해가지고 조직 효율화 파트 점검회의였어요. 점검회의 중간 보고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 좀 볼까요? 농업 현장은 니즈와 미트할 수 있는 미래 분야의 발굴. 제가 정말로 이걸 딱 듣는 순간 쫓아가서 그 사람 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중단시켰어요. 이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쓴 보고서는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 영역 중단한다. 나와버렸어요. 물론 행정실에서 난리가 났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왔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농업 현장 요구와 만날 수 있는 또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쓰면 좋잖아요. 왜 꼭 니즈를 쓰고 미트를 써야 하냐고요. 지금으로부터 570년 전에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세종대왕이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아마도 세종대왕은 이럴 겁니다. 자, 이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맞춤법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자, 4가지밖에 안 돼. 정확히 말하면 한글 맞춤법, 어떻게 쓸 것인가, 표준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를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다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영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거 4개밖에 없어요. 자, 먼저 한글 맞춤법. 맞춤법은 쫙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쉬운 건 몇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띄어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띄어쓰기는 낱말별로 띄어쓰면 돼요. 낱말이 뭡니까? 낱말. 단어. 단어가 뭐죠?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게 낱말이에요. 저는 단어라고 안 쓰고 낱말이라고 일부러 써요. 단어는 이제 한자니까 되도록이면 낱말이라고 쓰는데 낱개 말이니까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게 한 단어고 한 낱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간 합성어는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이 3개만 사전에 합성어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것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아름답다고 쓰면 우리말은 합성어니까 하나 낱말이니까 붙여 쓰고, 또 품사는 낱말로 본다. 조사만 제외한다. 조사니까 붙여 쓰고 아름답다 띄고, 우리 회사는 사전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고 띄고, 그 밤 한 톨 좀 줘봐는 품사가 다 다르니까 다 띄고, 저녁에 한잔 할까? 물론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선배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선배님 저녁에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보냈다. 이렇게 보내면은 여러분은 딱 한 잔만 마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은 2잔 마시고 3잔 마셔도 돼요. 왜? 이건 가볍게 한 차례 마시는 술이나 차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띄어쓰기가 조금 헷갈릴 뿐이지 나머지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표준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는 딱 하나만 볼게요. 꽃이 예쁘다. 근데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 아시죠? 음가 없으면 일이 가잖아요. 꽃이 예쁘다가 아니라 꽃이 예쁘답니다. 은행에 빚이 많은 게 아니고 빚이 많은 거고. 자, 이건 말하는 규정이니까요. 표준어 규정에 보면은 압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그래요. 이제 사병으로 군대 갔을 때 위에 소대장이 있고 이제 중대장이 계셔요. 중대장님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중대장님 이건 소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니나 소대장님이지 나도 소대장님 하리? 하고 조인트 한 대 까진다고요. 이게 압존법이에요. 문장의 주체가 즉 소대장이 나보다는 높지만 중대장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이 압존법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지칭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장님, 김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2번. 다시 2번. 원장님, 김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 내리고 1번.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 없지 않을까요? 원장님 앞에서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맞아요. 압존법은요. 직장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내 상관이면 전부 다 말을 올리면 됩니다. 압존법은 직장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외래어 표기법. 발음 잠깐 따라해 볼게요. 가갸, 나냐, 고교. 앞에하고 뒤하고 구별되죠? 자, 주주, 추추. 구별돼요? 물론 음성학자들이 보면 뭐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벌레는 구별이 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구별을 못해요. 우리도 잘 구별을 못하는데 외국 말을 우리말로 적으면서 굳이 헷갈리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지읒과 치읒 다음에는 여, 유, 여, 야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거 비전할 때 이 전이 아니고 전이에요. 주스도 2개가 아니고 하나인 유가 아니고 우 주스고요. 요즘 영화 나왔던 어벤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는 우리 말을 영어로, 로마자를 어떻게 적을 건데, 보통 이제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로 어떻게 적을 건가에서, 자, 우리는 공무원이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광부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도 항상 보도자료가 왔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부처명이 좀 바뀌니까, 부처명이 바뀔 때 명함이나 명패, 정부 각 부처 누리집에 똑바로 좀 쓰자, 이름을. 어떻게? 홍길동을 쓸 때는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길동홍이 아니고요. 홍길동이라고 붙임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냐? 음절 구분이 필요할 때예요. 자, 이게 김연아 선수입니다. 항상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김연아가 아니고 김윤아잖아요. 김윤아잖아요. 바로 이럴 때 붙임표를 써주면은 김연아라고 구별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홍길동을 KD홍이라든가 길동홍이라고 쓰면 다 틀렸습니다. 홍길동에서 콤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홍길동이라고 쓰면 돼요. 어문 규정에는 G가 맞지만 이름은 K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김씨 GIM이 맞지만 KIM도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1988년부터예요. 자, 자주 틀리는 맞춤법, 여러분 문서 작성하실 때 제자는 붙였습니다. 제5회가 아니고 제5회처럼 붙였습니다. 여러분 개조식이라는 말 알죠? 개조식이 뭐예요? 문장을 끊어서. 좋습니다. 명사형 좋습니다. 이런 게 개조식이죠. 써야 함. 개조식 뒤에 점을 붙여야 할까요? 안 붙여야 할까요? 안 붙여야 한다. 셋, 넷. 개조식 뒤에도 점을 붙여야 한다. 이 마침표, 점에 관한 규정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언제 쓰느냐? 아랍의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이라고 일자, 년자, 월자를 표기할 때 쓰고, 이것은 물결 표시처럼 이음표 앞에도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이를 쓰지 않는 것과 같아. 이를 나타내는 마침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겹치더라도 꼭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개조식이나 서술식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개조식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개조식은 뭐냐? 영어는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 이걸 우리는 개조식이라고 그래요. 이 개조식 뒤에 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예를 씀하고 점을 찍는 게 원칙인데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건 안 찍건 여러분 마음인데 알고는 가자고요. 이름은 붙였습니다. 제 이름은 성띠고 재훈이 아니고 성재훈입니다. 이게 1988년에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다 붙여 쓰죠. 대통령 박근혜 붙여 쓰고 국무총리 정홍원 붙여 썼는데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국어기본법을 무시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어기본법을 무시했네요. 이분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황교안 누군지 몰라요? 국무총리잖아요. 그것도 승진이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분 지금 국무총리하고 계세요. 자, 국무총리 하시면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5초만 뒤에 썼으면은 이름을 썼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5초 뒤에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이름 썼어요. 잘 안 보이죠? 또 어떻게 이걸 위에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대로 쓰신 겁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도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농촌진흥청장도 이렇게 쓰십니다. 성과 이름은 붙였습니다. 띄어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서명은 자필로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서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 아까 봤듯이 국무총리 황교안,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이렇게 자필로 남들이 알아보기 써야 돼요. 자, 축산원 직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원장님, 부장님. 자, 여기 서명이 그 뒤에 서명하셨겠죠? 서명했는 거 볼까요? 됐을까? 그래도 되셨네. 한마디 팀장 뭐
오성정, 최유림 다 제대로 서명을 하신 거예요. 자,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원들은 그래도 직원들도 제대로 하셨는데 원장님이 조금 수상하게 해요. 이거 붙여야 하는데 여기다 서명으로 찍 긁어버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서명 아닙니다. 서명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서명할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쓰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쓴다. 서명으로 찍 끊는 거, 영어로 찍 하는 거, 이건 사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하는 서명은 안 됩니다. 자, 슬슬 마무리로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 3.0에서 말하는 공개, 소통 이런 게 다 깨끗한 말과 글로 이루어져야 잘 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보면은 쉬운 공공언어 길잡이 이런 차례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씩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보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읽고 여러분이 공문서를 쓰신 것하고 안 읽고 공문서를 쓰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꼭 한 번씩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공무원 발령받기 전이지만 지난 3월 달일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이런 공문이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상징이거든요. 정부 상징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통일이 됐어요. 정부 상징을 이걸로 바꾸면 여러분 명함, 예전 선배들은 이게 아닌 다른 마크가 있는 명함이었어요. 이걸로 또 다 바꿨다고요. 바꿀 때 제발 로마자 성명 제대로 좀 써라 라고 수시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이런 거 공문 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셔요. 여러분 명함 뒤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붙임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다음 명함 만들 때, 이건 아마 기획조정과에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다음 명함 만들 때는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게 얼마 전에 지난 6월 말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건데요. 전라북도 도청 직원 퇴임식이에요. 올 6월 30일. 근데 굳이 이렇게 한자로 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에요. 똑같은 석별인데 한글로 쓰면 되잖아요. 또한 6월 30일 여기 점 안 찍었죠? 이런 것도 이왕이면 관심 있게 봐보자고요. 축사론 거 점 찍고 가로하고 이중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축사론 게 많이 틀려 있었는데 틀리지 않은 거 찾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자고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가 이겁니다. 간단해요. korean.go.kr. 여기 들어가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할게요. 첫째, 표준국어 대사전 얘기 나옵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약 50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50만 단어를 실시간으로 고쳐서 여기다 올려줍니다. 말 그대로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그 월요일날 저녁에 뭐 우리말 겨루기 같은 거 보면 맨 뒤에 거기에 국립국어원 감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국립국어원이 바로 여기 이걸 운영하는 국립국어원이에요. 이게 표준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사전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만들었어요. 자, 여기 사전 검색 한번 해보고요. 근무 시간 중에는 가나다 전화라는 게 있어요. 1599-9979. 전화번호 꼭 외워두십시오. 1599-9979. 자기들은 국어 친구래요. 1599-국어 일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요,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줘요.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표준어 다 답변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농촌진흥청 민원실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1544-8572예요. 일어서서 바로 처리한다. 1544-8572. 여러분이 농촌진흥청 다닌다고 여러분 아는 뭐 동네 분들이라든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야 이것 좀 뭐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세요. 1544-8572. 일어서서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질 높은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런 게 오면은 한 번쯤 관심 있게 보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도자료라는 걸 만들게 돼요.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 기자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좋은 결과 나왔네. 내가 한번 취재해볼까? 라고 미끼를 던지는 게 보도자료예요. 그 보도자료를 쓸 때 어떻게 쓰라는 내용을 문광부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심사도 해요. 농촌진흥청은 우수부처로 선정이 됐어요. 왜?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했다.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렇게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흡부처예요. 왜? 전체적으로 문장 호흡이 길다. 한 문장이 너무 길다. 보도자료와는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제목과 보도자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도자료를 쓸 때도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쓰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2468개의 낱말을 사전에다 넣어놨는데요. 그 사전을 가지고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어려운 용어는 점점 줄어들고 쉬운 용어를 쓰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려운 게 많아요. 작년까지요. 축산과학원에서 나온 회의 자료에 도합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도합장. 도살장은 알아도 도합장은 처음 들어보죠. 오리 잡는 데가 도합장이래요. 오리 잡는 데가 도합장. 그런 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 용어 써가면서 특권의식을 느끼고자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축산원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보도자료 등에 써서는 안 될 일본말. 근대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일본 지배를 받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바꿔 써야 할 게 많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자 말도, 자, 벚꽃이 만개했다. 이 만개는 일본식 한자예요. 굳이 한자를 쓰고 싶으면 만발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건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썼던 한자예요. 이걸 쓰거나 안 그러면 저라면 이런 한자가 아니고 활짝 핌이 훨씬 좋잖아요. 이왕이면 활짝 핌으로 쓰되 굳이 꼭 한자로 쓰고 싶다 하면은 일본 놈들이 만든 한자가 아닌 우리 조상이 썼던 한자를 쓰자고요. 뜻도 모르고 쓰는 일본말. 이런 짓은 절대 안 해야겠죠. 소라색. 하늘색이에요. 빌공자를 쓴 게 빌공을 소라라고 그러니까 소라색, 하늘색이라고 하면 돼요. 땡땡이 무늬. 물방울 무늬라고 하면 돼요. 땡깡. 땡깡이 뭔 줄 아세요? 얘들 막 떼쓰는 거 땡깡. 땡깡은요, 간질병 환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발광하는 걸 땡깡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이 떼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땡깡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내 새끼건 나무 새끼건 떼쓴 애들한테 쓸 말이 아닙니다. 땡깡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생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마 못 봤겠지만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우리 경조사 할 때 근조, 화원 이렇게 쓰잖아요. 제발 우리 이렇게 쓰지 말자. 저는 제가 있는 관은 싹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다 자기 이름만 쓸 수 있도록. 우리 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문법이나 맞춤법에 통달해야겠는가? 국립국어원장이 그랬어요. 국립국어원장이 띄어쓰기는 나도 어렵다. 국립국어원장도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관심이 있으면 돼요. 소통과 개방을 위해 정확하고 깨끗함에 쉬운 우리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소통이고 정부 3.0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까 이 시간에 할까 하다 이 시간이 좋을 것 같아 이 시간을 옮겼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4,5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4,50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모두 130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 밑에는 항이 있어요. 항은 1항, 2항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끼리 엮어져 있겠죠. 헌법 제7조 1항은 이겁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조 2항은 못 가요.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1항하고 2항하고 묶어놨을 텐데요. 뭘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는 게 1항이면 2항은 바로 그런 공무원한테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법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로 국민과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해도 없을 뿐더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아까 보시다시피 출처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한두 개 더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즉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 마음대로 공개해도 된다는 그런 거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한자? 이게 치매예요. 우리는 치매라는 한자를 몰라도 치매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깜빡깜빡하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 한자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치매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한자 뭐예요? 이 한자 못 읽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못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문학이 뭐냐고 물어보고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한자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 하늘천 따지니까 하늘과 땅이다고 쉽게 이해가 돼요. 한자 안 치는 분들은 그래요. 천지니까 뜻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 하늘천 따지. 그래서 한자를 같이 써야 한다. 그럼 저는 바로 그래요. 천자문에 보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이렇게 나가죠. 이게 우주예요. 지부, 집주예요. 이건 하늘 땅이지만 이건 집, 집이네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많지 않아요. 꼭 한자를 알아야만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자가 뭐예요? 분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자 분자, 적색 분자, 그 다음 분모 분자. 그럼 한자로 써놓으면 그게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풀이가 있어야 알아요. 또한 이건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방정식이 뭔 줄 알죠? 중국 사람한테 이거 읽어보라면 아니 읽긴 하겠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방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뜻하고. 어차피 한자로 써도 아무 뜻도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왜 굳이 한자를 그렇게 숭상을 하고